원이고 우리 행안부에서 저가 근무하는 그 행정안전부에서도 일을 같이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인데, 우리 김홍진 대표님은 이제 전 KT의 사장을 하셨고요. 그 이전에도 국내의 그 유수한 기업에서 그 간부로서 이렇게 또 경영진으로서 한 40년 가까이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사장을 끝으로 해서 은퇴하시고 나서 우리 행정안전부의 그 공간혁신 자문단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정부 혁신 또 기업체 혁신에 대한 그러한 그 전도사로서 역할을 해오셨고요. 최근까지도 이렇게 우리 그 테드톡에도 글을 많이 올리시고 계시는데, 칼럼을 그 IT조선 내지 조선비즈에 이렇게 아주 정기적으로 올리고 계셨고요. 강연도 한 200여 차례 다니셨죠? 공공부문 네. 민간기업에서 경영 혁신 이런 쪽으로, 공간 혁신 쪽으로 이렇게 강연을 엄청나게 많이 다니셨고, 최근에 이제 해서 저서가 2권인데 스마트 경영하고 창의가 길이다. 아마 오늘 뭐 이렇게 또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이. 그 열심히 듣는 사람들한테 본인이 직접 그 저서까지도 이렇게 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따 받으러 가기로 돼 있는데요. 어쨌든 잘 경청해서 우리 대표님이 역작을 이렇게 또 직접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바쁘신데 이렇게 또 우리 테드 회원들을 위해서 우정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좋은 강연을 해주실 김홍진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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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강의를 참 많이 했는데 오늘이 굉장히 특이한 포맷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요. 그 물론 이런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강의하는 것도 특이하지만 그 강의를 우리가 같이 듣고 얘기해야 될 이 멤버들이 이런 학생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있고 또 외국인들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교육 분야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칼럼에도 우리나라 교육 당국이나 교육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글을 많이 쓰기도 했는데, 이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이 교육의 플랫폼도 많이 다양해지고 있고, 엊그제도 EBS 방송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라고 생겼는데 거기는 그 정상적인 그 입학 프로세스가 없이 한 달간을 입학 프로세스를 하고 강의도 없고 캠퍼스는 좀 있는데 강의가 없는, 그 저도 늘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평생 맞으면 제가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해서 다닐 때 빼고 지금 지난 10년간을 강의하고 글도 쓰고 뭐 비판도 하고 토론도 다니고 하는데, 그 명제를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바꿔야 된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된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그 교육부 총리가 뭐 스마트 스쿨을 만든다고 뭐 저거 해서 돈을 막 몇십 조를 쓰겠다 이러는데, 학교를 뭐 스마트하게 인프라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캠퍼스가 없는 스쿨도 만들고 있는 세상인데 무슨 캠퍼스에다가 뭘 자꾸 덕지덕지 바르는 거를 학교가 스마트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육 철학이나 교육하는 방법이나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인재들을 키워야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틀 속에서 뭔가 자꾸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그런 건데, 그 대치 포럼을 제가 아직 이제 규모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회장님 이하 이렇게 하시는 거에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하는 것이,
이게 새로운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지역사회에서 저는 늘 지역사회를 복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원래는 지역사회가 상당히 좋던 이런 그 공동체 이런 게 상당히 좋은 나라였었는데 어느 순간에 공동체라는 게 다 무너지고 그래서 육아고 교육이고 이런 걸 다 공동체 안에서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공동체를 복원하고 이런 공동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치 포럼이 상당히 뜻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아버지들이 저 어머니들이 아니고 한국의 교육은 어머니들에 의해서 휘둘리는데 여기는 아버지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교육을 하면서 자녀들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상당히 뜻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는 이유는 그 나중에 이제 아까 기업 경영한다 그랬지만 제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제가 사범대학 출신이에요. 그런데 사범대학 출신이다 이제 교육학을 까지 이제 석사까지 이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에 관심이 있고 이래서 우선 교육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고요. 제가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조금 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면 뭐 여기에 있는 대로 이렇습니다. 근데 그중에 제가 쓴 칼럼 요새 쓰고 있는 칼럼도 여기 보시면 여기 조선 비즈라고 하는데 이 조선 비즈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IT 확대교육이라고 돼 있어서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치면 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데 그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최근에는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어서 유튜브도 한번 봐주시면 유튜브에는 이렇게 제 이름으로 Only you. 이게 지원 제 나름대로는 이게 세상을 바꿔야 사는 방법 또 뭐 공부 워크라고 그러는데 워크는 사실은 일하는 거하고 공부하는 게 두 개 다 워크죠. 워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일하는 거나 우리가 공부하는 거가 다 속성이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워크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로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사실 외국인들이 계셔서 좀 뜨끔하긴 한데 그래도 있는 그대로 좀 보면 대한민국의 현실을 어느 정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경쟁력이에요. 그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 규모나 경제 능력에 비해서 상당히 그 경쟁력이 떨어져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스위스의 IMD 대학에서 평가한 거로는 세계에서 28위,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한 거는 15위인데 재작년까지 26위였는데 평가 방법을 인프라나 이런 걸 더 잡아넣는 바람에 15위로 조금 바뀌었는데 어쨌든 간에 대개 20위 바깥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등수가 몇 등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 흐름이 2007년도가 등수가 제일 높았어요. 2007년도에는 11위였었어요. 근데 11위였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게 걱정이다 이런 거죠. 근데 그거를 좀 들여다보면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는 요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2007년이 어쩌면 그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이렇게 훈련 받은 대로 산업화 시대에 일하는 방식으로 아주 최대로 그 능력을 끌어올린 국가의 능력을 끌어올린 해가 2007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2007년에 우리가 피크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는 빠르게 세상의 정보화 사회 뭐 어떤 사람은 드림 소사이어티 뭐 창의 사회 뭐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교육도 따라가지 못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 아니냐. 기업 환경도 점점점 나빠지고 이래서 참 걱정스럽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인적 자원 경쟁력이라고 금년에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봄에 그 인시아드 그 프랑스에 있는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에서 또 인적 자원 경쟁력이라는 걸 나라마다 했는데 27위로 평가됐어요.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IQ가 제일 좋은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고 교육도 가장 많이 시킨다 그러고 오바마가 교육 얘기 나오면 대한민국을 보라 얘기할 정도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토요일 주말까지도 이렇게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서로 교육을 하고 이런데도 왜 이러냐. 저는 교육의 인적 자원의 능력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우선 개개인의 능력이 어떠냐.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방식은 개개인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개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드냐. 야구단으로 치면 개개인의 야구 선수도 훌륭해야 되지만 그 야구단을 끌고 가는 그 시스템, 프로야구 구단의 시스템 또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 인적 자원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노동 환경이라든지 뭐 등등 이렇게 개개인들이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요새 오늘이에요? 어저께 노동단체에서 뭐 여러 가지 집회도 하고 뭐 이래서 코로나 때문에 말도 많았는데 우리나라가 노동운동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경쟁력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나라가 경쟁력이 높지 않은데 자꾸 노동 환경만 자꾸 주장을 하게 되면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죽도 밥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시간 일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당 생산성이라고 있는데 1시간당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일을 해서 시간당 만들어내는 노동 생산성이라고 하는 순위가 28등이에요. 우리나라 경제력이 10기, 12 전후라고 그러면 그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걸 돈으로 따지면 31.8달러예요. 북구라파에 있거나 서구라파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상위에 있는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은 1시간 일하면 70달러, 80달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당 생산성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 더군다나 제가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가 일하는 방식이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일하고 이렇게 주말에도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1시간당 일하면 프랑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름에 한 달씩 바캉스 가고 다 할 거 다 해도 뭐 할 짓 다 한대. 요새 속된 말로 할 짓 다 해도 우리보다 1시간 일하면 생산성이 높다.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지 결국. 그걸 바꾸지 않으면 노동 환경도 좋아질 수 없고 개인도 좋아질 수 없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갈등이 저는 다 여기에 집중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경쟁력이 2007년도에 높았던 것 마냥 계속해서 경쟁력이 서구라파 있는 나라들 마냥 높아졌으면 좀 여러 가지를 해결하고 있을 수 있었었는데 그게 펄커덕 가다가 털커덕 주저앉는 모양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갈등, 요구 이런 거를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요새 실업, 고용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 젊은 학생들은 관심이 좀 덜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엊그제도 통계가 나왔었는데 10월달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히스토리컬하게 실업자가 100만 명 정도 달하고 그 전년 대비해서 40만 정도 이렇게 줄어들고 또 60대 정부가 부양하는 도와주는 이런 일자리는 뭐 몇십만 명, 6, 70만 명 늘어나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의 일자리는 다 줄어들어서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거죠. 실업률도 뭐 4% 전후로 이렇게 돼서 역대 실업률이 가장 낮은 그런 상태에 있다, 높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결과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혁신해서 혁신 경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참 이것도 이 분야도 제가 상당히 우울하게 보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뭐 기술이 강국이고 4차 산업혁명에 앞서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업들을 우리가 유니콘 기업, 뿔 하나 달린 유니콘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니콘 기업은 그 상장을 하지 않은 창업한 회사가
그 회사의 가치를 1조 원으로 평가받을 때 유니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1조 원 평가받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12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근래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과거에 10수년 동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 중에 하나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독일 회사에 인수되는 바람에 11개로 줄어들었죠. 그런데 그 회사가 그런 유니콘 기업의 숫자가 미국이 210개, 중국이 102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세계라고 하는 게 혁신에 있어서도 덩치에 있어서도 이 미중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나라가 끌고 가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창업해야 된다, 뭐 벤처 해야 된다, 뭐 유니콘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게 또 더군다나 여러 가지 나름대로 또 혁신하는 기업들을 제대로 뒷받침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정부나 정치권에 나서서 그거를 후려치는 그런 환경에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포춘 500이라고 그러죠. 또 상위 기업, 전통적인 기업 중에서 상위 기업 500개를 포춘이라는 회사가 계속 평가하는데 그것도 우리나라가 16개가 들어있는 데 비해서 미국은 121, 중국은 129개 이렇다. 또 세계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상품이 중국이 1720개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77개. 예, 이게. 젊은 학생들이 있는 데서 자꾸 우울한 소리해서 짜증나는데 또 우리가 소프트웨어 중심 국가 만들어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인력이 지금 아주 모자라서 사실 소프트웨어 능력만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디든지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소프트웨어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 뭐 정치권에서 계속 뭐 캐치프레이즈 하고 돈도 넣고 연구소도 만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세계 100대 소프트웨어 회사 매출액 기준으로 100대 회사를 쭉 나름에 세우면 0개예요. 0개. 일본이 아마 하나하나 있어요. 일본 기업이 하나나 2개 있고 그 100대 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업 우리나라는 들어간 것도 하나도 없고 또 미국의 MIT 대학이라고 하는 데서 매년 가장 이건 큰 기업이 아니야. 가장 스마트한 기업이라는 걸 뽑아요. 스마트 50. 그 서양 사람, 미국 사람들은 이 숫자를 뽑는 거 되게 좋아해서 뭐 40, 40, 20, 20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 스마트 50 MIT 대학에서 뽑는 거에 작년까지는 2개가 우리나라 들어가 있었는데 그나마 다 빠졌고 0개 우리나라 스마트한 기업이 0개. 뭐 삼성 이런 데가 스마트한 기업이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옐로우 모바일이니 뭐 이런 데들이 들어갔었는데 다 빠졌고 스마트한 기업에 중국이 9개, 미국이 3개 이렇게 있어요. 또 기후도 굉장히 일본도 그렇지만 한국도 기후의 영향을 굉장히 받을 나라다. 이렇게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한 50년 후가 되면 한국의 과일도 완전히 아열대 과일로 다 바뀔 거다. 전통적인 사과, 배, 포도 이런 거 이제 안 나온다. 이런 거죠. 또 금년이 태풍이 3개가 연달아 와서 치는 바람에 비교적 그 피해가 많았는데 그 태풍이라고 하는 건 원래 북태평양에서 해수면에서 열이 응집을 해서 저기압이 굉장히 센 저기압으로 발달해서 쭉 해서 대만으로 이렇게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정도를 오면은 소멸되기 마련이에요. 왜?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확 줄어들어서 태풍이 위력을 축소하게 돼 있는데 최근의 변화는 뭐냐면 해수면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태풍이 이게 남태평양, 북태평양에서 와서 에너지가 죽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죽지 않고 남해안으로 해서 저기 회장님 계시는 태어난 저 고향인 양양 이쪽으로 가서 훅 올라가는 데까지 에너지가 안 죽고 살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단계다. 그래서 여기 젊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클라이미트에 대한 지난번에 공부하고 뭐 이런 것도 봤는데 클라이미트 체인지가 상당히 심각하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뭐 여러 있지만 제가 그냥 단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산업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고 산업화를 짧은 기간에
성공시켜서 2007년도에 11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산업화를 응집한 그런 능력을 보인 나라인데 기후 면에서 보면 그게 자업자득이다는 거죠. 왜? 세계의 평균적인 기후 변화보다 우리나라가 두세 배가 빨라요. 해수면의 온도 상승이나 해수면의 높이나 기온이나 뭐 모든 면에서 다 또 저 동해안에 양양이 뭐 저 서핑한다고 뭐 난리인데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이미 사막화가 70% 정도 진행이 돼서 바닷속 사막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평균의 두세 배 빠른 정도의 기후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이거 스탑을 못 시키면 심각하다 이런 거죠. 이거. 그런데 비해서 정치권이나 이런 데는 아예 관심도 없어.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다. 또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인구도 여기 젊은 학생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출산을 할 때가 지금 출산율이 두 사람 결혼하면 한 0.8명 정도로 확 떨어졌는데 그래서 인구 문제가 일본 다음으로 심각하다. 일본은 그 초고령 국가죠. 20% 65세 넘는 사람이 20%가 되면 초고령 국가가 돼서 그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그 국력이 많이 그런 쪽으로 소모되는 그런 국가로 아주 노쇠한 국가로 자꾸 가는 거죠. 영피플 그 영바디들이 이렇게 활력을 갖고 이렇게 국가를 경제도 일으키고 뭐 또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은 점점점 줄어들고 부양해야 되는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가 노령화 국가 이런 말을 쓰는데 노령화 국가는 우리 이미 지났어요. 노령 국가예요. 이제 초고령화 국가죠.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회장님이 공부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 우리 인구가 제일 많이 한 해 출산이 제일 많이 됐을 때가 70년대 초예요. 70년대 초에 얼마 출생을 했냐면 100만 명씩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입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돼서 알지도 못하는 대학을 많이 만들었죠. 근데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한 해 출산하는 인구가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대학의 정원이 45만 명 전후가 되는데 오히려 대학의 문을 많이 닫아야 될 그런 지경에 빠졌다. 그래서 인구 문제가 국가의 경제력, 활력, 여러 가지 산업 구조, 교육 환경, 뭐 모든 걸 다 바꾸게 될 그런 지경이라서 이게 긴급하게 이렇게 뭐 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바뀐 구조에 맞게 국가의 형태, 국가를 경영하는 형태를 교육부터 산업, 뭐 여러 가지를 한 가지 좋은 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그 노령 인구를 대상으로 한 산업은 가장 잘 발달한 나라가 일본이야. 그 베네핏은 있지.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제품이나 뭐가 여러 가지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나 산업이 많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그 긍정적인 요소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반해서 아직 우리는 그런 대비도 그런 산업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 그거에 맞는 산업을 일으킨다든지 뭐 이렇게 산업적인 변화나 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위기다 이렇게 보고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아주 귀가 닿게 듣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우리가 4차 산업혁명만 따로 얘기해도 몇 시간을 얘기해도 모자라는데 4차 산업혁명은 우리한테 기회인가요? 위기인가요? 둘 다 될 것 같은데요. 기회일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걸 잘 살리고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하나의 웨이브죠. 뉴 웨이브. 이게 웨이브를 잘 살리면 서핑을 양양에서 서핑 즐기는 것 마냥 서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웨이브를 탈 줄 모르면 저기 후쿠시마 쓰나미 온 것 마냥 완전히 쓸려가는 거고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웨이브를 탈 거냐 쓸려갈 거냐 그거죠. 지금 실장 저기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것도 좀 걱정스럽게 보는 게 뭐냐면
세계 경제 포럼에서 3년 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는데 그 기관이 또 모든 나라를 다 조사를 해서 4차 산업혁명 준비도라는 걸 발표했어요. 나라마다 이 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하면 맞으면 기회가 된다 이런데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잘 된 나라냐 이런데 우리나라가 그 준비도가 25등이야. 25등.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우리가 기술 강국이라고 그러고 IT 강국이라고 그러고 뭐 막 하는데 뭐 IT 쪽에 뉴딜, 디지털 뉴딜 뭐 해갖고 투자도 많이 한다고 막 하는데 왜 외국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준비도가 25등이라고 볼까요? 일단 규제가 많아서 그럴 거 아닐까요? 가령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기술 갖고 적용을 해서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 상황이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신기한. 여기에서 법률이 62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죠. 여러 가지 규제. 그냥 또 법률적인 규제도 있고 그런 제도나 정치적인 규제도 있어요. 제가 아침에 쓴 유튜브 방송으로 올린 거가 그 음식물 공공 음식물 배달 가당치 않다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경기도를 비롯해서 지자체장들이 타다라는 회사들이 수수료를 많이 받는 타다가 아니라 뭐야 이 배달의 민족 이런 회사들이 음식물 배달해주고 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중소상인들이 힘들다 그런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그걸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당치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정치적인 환경, 법률적인 환경, 또 타다 같은 거 우리 굉장히 심각하게 붙었는데 타다 같은 이런 새로운 서비스 그걸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국민들은 굉장히 좋다는데 그 새로운 서비스가 좋다는데 이게 중간에 정치권이나 나서갖고 아니야 우리 국민들은 그거 타다 타지 말고 기존의 택시 타야 돼. 기존의 택시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잖아.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식이 되니까 뭔가 혁신을 하고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없다. 그런데다가 계속 노동 환경은 강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노동 환경은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에 와서 이런 혁신이 일어나고 이럴 수 있는 그 환경 중에서 노동 분야는 83등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의 한국은 와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기가 힘든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준비도가 여기 와서 혁신을 일으키면 뭐하냐 이거지. 사회적으로 그걸 북돋우고 국가가 뭐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동참하고 키워주고 뭐 이렇게 아까 그 유니콘 기업을 키우듯이 이렇게 사회적인 에너지가 응집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자꾸 싹을 자르는 일만 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는 와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자,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가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19가 이것도 굉장히 큰 위기죠. 이게 전대미문의 위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살려서 뭐 요새 뭐 언택 기술이다, 뭐 온택 기술이다, 뭐 온라인 컨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참 이것도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제가 아까 썼다고 하는 컬럼도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교육부를 대상으로 해서 칼럼을 쓰면서 무책임하다 이렇게 썼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이야 다 대치동에 사는 학생들이고 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온라인 해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지만 지금 가정에서 몇 명씩 있으면서 인천에 화재 나가지고 라면 끓여 먹다가 화상 입은 그 소년들 마냥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진 가정도 많은데 무조건 집에서 온라인 강의 들으면 된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너무나 디테일하게 살피지 못하고 이렇게 있어서 온라인 이 코로나도 상당히 그렇다. 재택근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 재택근무하라는데 물론 집이 여기 지금 온라인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다 집 보니까 여기 이채민 학생 집도 그렇고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다 가지고 있는 집들인데
아버지들도 그런 환경을 못 가진 집들이 많거든요. 애들 두세 명 옆에 있고 뭐 빽빽거리고 뭐 하는데 거기다 컴퓨터 키고 해서 온라인으로 근무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그런 게 너무 많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요새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 마냥 또 배달 배송이 너무나 늘어나니까 또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죽겠다 그러고 또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는 그 젊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아주 아픈 소리를 여러 가지를 한 이유는 그 우리가 교육을 받거나 뭔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로 제가 보는 것 중에는 사회적인 관심을 갖고 사회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들이 어떤 교육보다 큰 교육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새 미국의 대학교는 과별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도록 하지를 않고 그 지역사회 또는 그 국가 또는 인류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다가 과제를 성립시키고 그거에 같이 달라붙어서 인재들이 달라붙어서 그거를 해결하도록 하는 데에다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MIT 이러면 그 대학에서 과별로 자기네 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학에서 우리 인류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면 코로나 이런 거를 해결하고 있는 과제를 만들어서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달라붙으면 거기에다 돈을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병폐 중에 하나는 관공서도 그렇고 교육 분야도 그렇고 돈의 흐름이 너무나 쪼개져 있는 대로 다 돈이 흘러간다는 거가 상당히 문제예요. 여기 우리 김 시장님 경기도에서 공무원으로 계시지만 공무원 사회도 보면 심지어는 그 이 사무실에서 커피 타 먹는 돈까지 다 쪼개져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하면. 그러니까 모든 돈이 타타타 이렇게 쪼개져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크게 지금 융합하고 크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거에 관계가 멀고 그래서 여기 젊은 학생들한테 한 메시지를 더 남긴다면 사회 문제, 사회 현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런 데도 참여하고 뭐 어디 포럼에도 가고 또 신문도 그래서 많이 보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내가 커리큘럼 토의하고 한 거 보니까 태평양 쓰레기에 대한 것도 하고 기후 환경에 대한 것도 하고 제가 자료도 보내드리고 그랬었잖아요. 14살짜리들도 남의 나라는 14살짜리들도 저 태평양의 쓰레기를 치우겠다고 나서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환경이 지금 못 되고 있는 거지. 교육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교육의 가장 큰 교육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책을 또 하나를 소개한다면 여기 있는 책이 소개하고 싶은 책이에요. 이게 맥켄지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의 컨설턴트들 4명이 같이 쓴 책인데 여기 영어로 원제는 No Ordinary Disruption이에요. Disruption은 파괴라는 말이에요. 평범하지 않은 파괴. 우리말로는 미래의 속도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메시지, 이 책의 키 메시지는 제가 평상시에 하던 메시지하고 똑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추천하는 거예요. 여기 파괴적인 변화를 더욱 빈번히 목격할 테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과 정부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미 세상은 여러분들 여기 수학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수학하면 불연속선 배우잖아요. 불연속선. 세상이 이미 지금 불연속선으로 들어왔는데 연속선으로 뭔가 예측을 하는 거지. 기존에 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연속선상에서 뭔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수학으로 치자면 이게 연속선상에서 뭔가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삽, 외삽 하듯이. 근데 지금 이미 세상은 이렇게 파괴가 돼서 연속이 아니고 불연속이 된 사회로 바뀌었는데 그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썼다고 하는 칼럼에서 많이 쓴 게 정치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새롭게 전개되는 세상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건 미래를 끌고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김 원장님한테 영어 몇 마디 배워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해갖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과거의 방식과 미래의 방식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과거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아까 산업화 시대의 방식, 그게 2007년도에 우리가 최고의 성과를 보인 그 방식, 그게 어쩌면은 과거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과거의 방식, 사람을 뽑을 때도 어떤 사람을 뽑아요? 성실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아주 오랫동안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이건희 회장이 20년 전에 했던 것 마냥 한 명의 천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래서 개인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뽑아서 쓰는 그게 과거의 방식이라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잘하도록 가리키는 대학의 과가 어디죠? 경영학과 아니에요? 행정학과, 경영학과. 경영학과.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이 다 경영학과 출신이라서 이 뒤에 보면은 여기 책에 무슨 관리 책이 많아요. 재무관리, 인사관리, 뭐 무슨 5만 가지 관리가 다 있어. 자,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관리를 가장 잘한다고 평가되고 있는 기업이 어딘가요? 삼성이죠, 뭐. 삼성. 삼성을 우리가 닉네임으로 부를 때 관리의 삼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회에서. 근데 요새는 그런 말 안 불러요. 삼성도 이재용 회장으로 바뀌면서 그게 이건희 회장 시대하고 달라져서 이게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고 집단지성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수평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반바지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수직적인 구조를 없애야 되고 의존을 없애야 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행인 건 그래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몰라요. 자, 세계적으로 이런 전통적인 경영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기업이 어디예요? G 아니에요? 과거? 제너럴 일렉트릭. 여러분들 냉장고도 만들고 근데 그 회사 저기 비행기 엔진도 만들고 의료기 뭐 여러 가지 만들고 다 하는 회사인데 그 잭 웰치라고 하는 회장이 경영의 신이다 그러고 우리나라의 기업은 웬만한 기업은 다 그 회사에 가서 연수도 받고 오고 보고 배우고 그랬어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 나락으로 빠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미국에는 다우 지수라고 그래서 미국의 저기 주식시장에 설 때부터 상위 30대 기업으로 만들어진 지수를 우리가 다우 지수라고 그래요. 그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대 기업에 마지막까지 껴있던 기업이 GE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만들어진 기업 중에서 상위 30대에 있는 기업은 지금 다 없는 거야 이미. 그 GE가 재작년까지 끼어 있었는데 마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완전히 다른 기업이야. 지금 새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가 창의적이 돼. 제가 그래서 창의적이라고 창의의 길이다 이런 책을 그 일종의 창의 사례집을 쓴 건데 그 창의를 해야 되는데 혼자의 창의적인 능력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협업하고 집단지성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런 그 창의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재활용, 우리가 쓰레기를 재활용하자 얘기하지만 지식과 정보와 이런 것들도 다 리유즈 해야 돼. 선배들이 한 거, 옆에 있는 친구가 한 거, 다른 사람이 한 걸 또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이 리유즈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심플하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제가 기후 얘기도 했는데 뭐 기후가 어떻게 됐건 말건 뭐 30년 후는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뭐 대한민국의 기후가 아열대로 바뀌건 말건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도 생각하고 한다면
지구 환경이 이게 평형을 유지하고 지금 그 남극이나 북극의 이 빙하들이 녹아서 점점점 해수면이 높아지고 저기 몰디브 같은 나라는 나라가 없어질 거다 뭐 이렇게 난리치고 앉아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후 환경도 바뀌고 그래서 CO2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교통이나 뭐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써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 공동체도 살피고 지구 환경도 살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 이게 미래의 방식이다. 그래서 인재도 우리가 학교의 인재도 아까 왼쪽에 과거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냐를 능력을 얼마나 가졌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내 능력같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리더십이죠.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팀워크를 잘할 수 있는 사람, 팀의 리더가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기 있는 학생들도 예를 들면 미래에 내가 인재가 됐다 하면은 우리 과거에 그런 얘기 제가 서울대학교 출신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한테 공부도 잘하고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성질이 까다롭고 해서 조직 생활하는데 힘들다. 그거 아주 미래에 가장 나쁜 인재도 아니지. 미래에는 가장 나쁜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머리는 좋고 뭐 한데 성격이 나빠고 딴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어디 가서 처박혀서 뭐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앞으로 쓰이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업에서 사람 뽑을 때도 이제는 뽑는 방식이 시험 점수 높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런 걸 어떤 기업들은 대학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제는 과거에 하던 지필 형태의 시험은 없는 그런 사회로 바뀌는 거죠.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혼자서 여러분들 뇌의 크기가 얼마죠? 네, 한 1.5g 아니에요? 아니죠. 얼마죠? 네. 1.2kg. 1400cc면 굉장히 큰 뇌고요. 1200cc. 이 뇌가 1200, 1300cc밖에 안 돼요. 이거 아마 해봐야. 이거 혼자 여기다 쑤셔 넣고 봐봐야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그걸 이렇게 모아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소통하고 협업하라.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비판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데도 대책에 안 맥혀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이런 이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의 이 집단지성이나 정보를 좀 활용해갖고 뭔가 안을 내면 좋겠는데 뭐 한두 사람이 뭐 자기가 이렇게 결정해갖고 그냥 고집 부리고 가면 이 사회에 나오면 사회하고는 이 세상에 이런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걸 그걸 내놓으니까 민간 기업 같으면 그런 상품을 내놓으면 그거 당장 가서 걷어차여갖고 망하기 십상인데 그래도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안 망하고 버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교육하는 것도 그렇고 그 일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미래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가 전환을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2007년도에 생산성이 이렇게 경쟁력이 높았던 나라인데 왜 자꾸 이렇게 밀려나냐? 우리가 이쪽으로 전환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이나 모든 일하는 방식이나 이쪽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방식에 매여서 사람도 뽑고 제가 이번 주에 인사에 대한 얘기를 쓰려고 일부러 그래서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에서 떨어져 나간 인사혁신처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보니까 거기도 인사혁신처라고 하는데 그 기관의 그 업무 스코프 내용을 보니까 과거에 하던 그 스코프하고 똑같아. 그러려면 그 조직을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사의 이 공무원 사회에 그 사람을 뽑고 활용하고 하는 것들을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미래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하거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장애물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여기에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거 벌써 1시간 다 됐네. 이거 시작도 안 했는데 1시간 다 돼버렸네.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런 시대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잘 적용하고 있는 회사가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아닌가 싶어요. 아마존이라는 회사 하나에 지금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이에요. 1,000조 원이면 삼성전자 2개 반, 3개 정도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회사죠. SK텔레콤이 아마존하고 협약을 엊그제 맺었다고 하던데 이 회사는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로봇,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든 크라우드, IT 회사가 아니면서 IT 기술이나 로봇 기술을 가장 잘 쓰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회사는 CEO가 94년부터 이 회사를 키워가는데 2가지 목표밖에 안 갖고 있어요. 2가지 목표는 하나는 성장이에요. 94년도 이후에 한 번도 성장을 멈춘 적이 없어요. 이익은 아니에요. 2번째는 고객한테 이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게 그 회사의 목표예요. 가격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고객을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칼럼을 쓰면서 아마존이 왜 고객을 무서워하는지 배워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객을 얼마나 중요하게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여기서 택한 모든 기술도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성장을 이루고 회사의 그 고객들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늘은 시간 없으니까 지나갈게요.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컨베이어 벨트에 사람이 지금 뭐 끼어서 뭐 사망했다 뭐 이래서 저 스트라이크도 하고 막 이러는데 아마존은 이 물류창고에 가면 다 이런 로봇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이 스토어라는 로봇, 키버라고 하는 로봇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있고 이게 무인 매장 뭐 이런 것들 인공지능 판매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고 이게 제가 제 책에 있는 그 창의적인 사례 몇 가지 들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틀리죠. 이게 수박 우리나라 제가 수박 사러 가면 제일 신경질 나는 게 그 비닐이 줄에다가 수박을 쑤셔 넣으려니까 이게 들어가지 않았고 벌려가고 수박을 담으려면 굉장히 제일 짜증 나는데 어느 스페인의 슈퍼마켓 갔더니 수박을 미리 이렇게 아주 디자인된 줄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놔서 그냥 들고 가면 되도록 수박 줄을 하나 만들어도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들면은 여러 가지 보기도 그렇고 이렇게 편한데 우리는 이상한 비닐로 뭐 빨간 노란 비닐로 옆에다 걸어놓고 손님들 보고 거기다 껴서 가라 그러니까 그런 아주 하찮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모습이다 이런 거고요. 이 왼쪽에 있는 거가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렸던 그 유튜브에 있는 그들을 예들을 든 거예요. 이게 배달 로봇이에요. 음식물 피자 배달 로봇. 샌프란시스코에는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달하면 하나당 5달러인데 이게 배달하면 3달러예요. 앞으로는 1달러에 하려고 그러고 지금 이런 배달 로봇이 엘리베이터도 혼자 타고 내리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경기도 지사가 하겠다고 하는 그 음식물 배달 서비스 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로봇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도 혼자 타고 내리는 거를 지금 민간에서 혁신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뭘 하겠다고 하냐 이런 칼럼도 제가 쓰고 유튜브도 올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스페인에서 만든 스페인에서 만든 태양 풍력 발전이에요. 벤처 회사가 아직 실용화는 안 됐는데 이렇게 날개가 있는 우리가 날개 없는 선풍기 얘기 들었지만 이건 날개 없는 풍력 발전이에요. 이거는 바람 불어서 이렇게 회전한 거를 회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동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거예요. 스페인에 있는 벤처 회사가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대시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런 한 400개의 품목에 대해서 이런 대시 이게 자석이에요. 이렇게 냉장고나 이런 데 붙여놓고 여기는 하얀 요 버튼을 누르면 주문을 하지 않아도 다음날 아침에 물건이 배달해요. 주문하고 결제를 하지 않아도 이것만 그냥 누르면 다음날 아침에 배달되는 아까 그 제가 얘기한 아주 그 독특한 경험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모바일로 오다하고 결제하고 하는데 그런 주문과 결제가 필요 없이
단추만 누르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 더 넘어갈게요. 그냥 여기로 갈게요. 제가 그래서 일하는 방식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하는 환경 또는 공부하는 환경, 부모들이 예를 들면 자식을 아버지들이 창의적으로 자식들을 키우려고 그러면 그 집의 환경을 창의적인 그 환경으로 네덜란드나 이런 부모들이 하는 식으로 창의적으로 아주 놀이터 같은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렇게 안 만들어주고 말로만 자꾸 창의적으로 되라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지. 아까 그런 미래 인재를 키우려면 아버지하고 딸들하고 그래서 대치 포럼은 제가 상당히 그래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부모들하고 같이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일하는 거를 그렇게 하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삶의 방식으로 가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좀 그래서 이제는 죽도록 일만 해서 돈을 벌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서 이제 가정도 돌보고 이렇게 미래의 인재들을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구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농업도 요새 스마트 파밍이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그냥 제가 팁을 드리면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종족 있죠. 스페시가 있잖아요. 동물하고 식물이. 그 여러 가지 동물 중에서 자기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방식이 자연 생태계에 있는 데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갖다 획득하는 게 아니고 땅을 다 해짓고 생태계를 다 파괴시키면서 먹거리를 해결하는 거는 인간밖에 없어요. 지금 아프리카의 인구가 30억이 늘어나면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먹거리를 해결하던 방식으로 농업을 하고 하려면 브라질만한 땅이 있어야 돼. 농토가. 그러니까 농업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못 해. 왜? 농업하는 사람들은 그냥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사 짓는 방법을 발전시키고 이렇게만 하는데 생태학자들이 20년 전부터 야 그런 방식으로 농사를 지면 지구가 망해. 그런 방식으로 농사 지면 안 되고 수직으로 도시에서 농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 시골에서 농사 지어갖고 트럭으로 날르고 이런 농업하면 안 된다. 그리고 땅을 헤집어서 농사 짓는 방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도시에서 건물 속에서 농사 짓는 거로 가야 된다. 그게 수직 농업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시사점이 뭐냐면 그 분야에서 계속 오랫동안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공부하고 했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획기적인 혁신적인 생각을 못 내놔. 이게 유명한 생태학자가 20년 전에 자기 대학원생들한테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이 맨하탄 안에서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온 게 이런 맨하탄 안에서의 수직 농업이야. 지금 그게 여러 나라에서 지금 그거를 실현화시켜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조금 서울에도 지하철역에 4군데서 지금 농사 짓고 있어요. 지하철역 안에서 농사죠. 그러니까 그런 샐러드 같은 거를 지하철역 안에서 진 그 팜에서 갖다 먹으면 저 시골에서 오면서 에너지를 쓰면서 CO2를 배출시키는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아까 제가 얘기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거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학생들이 많이 참가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한 이런 공동체를 복원하는 문제 참 우습게도 우리나라가 원래는 옆집에 숟가락 젓가락 숫자까지 다 알 정도로 공동체가 발달한 나라였었는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언제부터 이 공동체가 망가졌는가 이게 아파트가 들어오면서부터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토부 하면서 아파트 형태를 바꿔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한 건데요. 그래서 아파트 형태가 들어오고 또 사무실에 가면 가구가 한생 가구라 그래서 칸막이가 다 있는 예? 이 완전히 칸막이 천지인 이런 가구를 만들어 놓고 독서실 같은 환경에서 일을 하도록 만드니까 이게 요새 저 실장님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이따 자료 갖다 드릴 건데 이렇게 그 공동체 그래서 이게 공동체라는 건 결국 우선은 공동체 안에 쌓여져 있는 파티션을 없애야 된다. 앞집하고 이것의 마음의 파티션 또는 실제 물리적인 파티션을 없애야지 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사회가 지금 이런 코로나가 오고 그래서 팬데믹이나 이렇게 에이징 소사이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일본이 요양 대상의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러죠? 일본이 요양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10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0만 명이 요양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사실 그게 이제 오래 살아서 그렇죠. 90살 이상 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국가적으로 엄청난 짐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고려장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데 그런 사회 그런 것들에 대비를 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냐 그냥 그렇게 된 노인들은 그냥 요양병원이라고 가서 베드에다가 그냥 누워만 놓으면 되는 건지 뭐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이렇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시간이 돼서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특별히 개인 교습을 받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제가 또 받겠습니다. 일단 박수부터 한번 네. 고생하셨습니다. 별 말씀을. 워낙 훌륭한 강의를 이렇게 해주셔갖고 저희가 많이 자극이 되고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요. 우리 특히 학생들한테도 많이